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야간반은 이제 교재가 2시간이 합격당이라고 해서 교재가 이게 따로 있으니까요. 주간반 교재하고는 달라요. 주간 교재하고는 다르고 야간 교재가 따로 있으니까 야간반의 이 교재는 2시간 합격당이라 해서 이 교재로 지금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 이 교재를 가지고 쓰실 거예요. 이 교재 하나만 가지고 지금부터 아마 9월 달까지 그대로 이제 연결이 될 거예요. 이 교재는. 이제 세법은 이제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요. 세법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지만 잠깐 보여만 드릴게요. 잠깐 이게 이 내용을 막 일일이 요걸 외우거나 암기할 필요는 없는 것들이에요. 세법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먼저 조세 총론부터 시작해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에서 총 이 파트가 한 7개 파트 정도로 나눠져요. 근데 이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총 16문제밖에 출제가 안 돼요. 16문제를 출제하되 그 중에 이제 또 뭐 총칙에서 2문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임대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부분마다 몇 개씩 문제를 내는 게 대략적이에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온다가 아니라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이렇게 내는 거지 꼭 이렇게 내겠다는 건 아니에요. 대략적으로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내는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번 이제 강의를 들으시고 합격하신 분들하고 계속 소통을 해보고 기존에 합격하신 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합격하신 분들이 했던 이야기 중에 요 3가지가 압축이 돼요. 이 3개로 압축이 돼가지고 이것만 열심히 이렇게 하시면 이 3가지가 다 더해진다면 합격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합격을 만들 수 있는 건 이 3가지를 다 묶어야만 합격을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강의하신 분을 믿어줘야 돼요. 강의하는 분을 믿고 1년 동안 잘 따라오시면 돼요. 대신에 수업을 강의를 듣고 복습을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이제 그날 수업을 들으시면 그날 복습을 하시고 진도가 밀리지 않으셔야 돼요. 일단 진도만 안 밀리시면 돼요. 진도만 안 밀리고 따라오신다면 합격할 수 있는 것은 굳이 말 안 해도 다 합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제 같은 걸 반복해서 한 번 내가 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풀었던 문제를 그냥 안 보는 게 아니라 또 계속 반복, 다시 풀고 똑같은 문제를 여러 번 반복을 그래야만 지문이 익혀져요. 그래서 기출문제집은 아무리 못해도 5회독 이상은 보셔야 돼요. 그럼 우리 교재에는 기출문제도 들어있고 예상문제도 다 들어있어요. 기출문제, 예상문제 다 들어있어요. 이 교재 안에가. 그래서 기출된 것 또는 이제 시험에 이제 요 정도가 나올 거라고 예상되는 문제 다 들어있으니까 이 문제들을 시험 보실 때까지는 못해도 한 5번 이상은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부터 시험 보러 갈 때까지 딱 한 번밖에 볼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 한 번밖에 못 보는데도 내가 어떤 식으로든지 5번 이상 보도록 노력을 좀 해주신 게 좋을 거예요. 스스로 이제 많이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수험생들이 이야기할 때는 교수님 믿고 강의 복습하고 문제 여러 번 반복해서 풀면 합격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 그냥 수업 잘 따라오고 열심히 하신 분들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복습을 잘 하셔야 돼요. 복습을. 그래서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들으시고 그 들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고 계속 반복하고 하는 게 복습하는 게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 복습을 잘 해주신다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셔야 돼요. 본인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는데 할 수 없다고 생각해버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공부를 하시면 돼요.
세법의 이제 테마는 총 16개 테마로 제가 나눠놨어요. 테마를 일부러 16개로 나눠놨어요. 왜 16개로 나눴냐면 그 세법 시험 문제가 16문제가 나와요. 16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한 테마에서 한 문제씩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테마 하나당 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어느 테마는 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 문제 나와요. 여기서는 몇 문제가 나와요. 말하면 그 테마에다가 꼭 그거 표시해 놓고 그 테마는 철저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또 어떤 테마에서는 시험에 아예 안 나와요. 그러면 그거는 안 나온다 그러면 그냥 가볍게 보셔도 돼요. 그런데 16개 테마니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한 테마당 한 문제씩은 반드시 나온다고 보고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이제 오늘은 제 테마 1번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오늘은 테마 1번만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할 건데 1번 하나가 끝나면 오늘 수업이 끝나요. 테마 1만 오늘 수업 진도니까 자 테마 1로 한번 14페이지 봐보세요. 강의 이제 칠판에 띄우는 자료에 보면 페이지수 다 메모해놨어요. 이렇게 페이지수 메모해놨고 지금 이 칠판에 띄우는 건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띄운 거예요. 교재에 있는 내용. 그래서 혹시라도 선생님 칠판에 띄우는 PPT가 필요해요. 나 그것 좀 주시면 안 돼요. 네, 책 보세요. 그래요. 절대 뭐 드리거나 그런 거 없어요. 책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띄어놨으니까 책을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교재를 노트화 시켜가면서 교재 내용을 노트처럼 요약 정리를 해가면서 진도를 따라오시면 돼요. 너무나 많은 것 책에다 표시하지 말고 필요한 것들만 몇 가지씩만 표시해가지고 문제 풀 수 있는 요령을 터득하시면 돼요. 자, 이제부터 이제 1번부터 가보죠. 조세 특징이라는 게 있어요. 조세라는 게 뭐냐면 그냥 듣기만 해보세요. 조세라는 것은요. 이 조세라는 것은 세금을 조달하는 걸 조세라고 그래요. 그럼 세금을 정부가 걷는 걸 조세라고 그래요. 근데 세금을 걷어갈 때 국가가 걷어갈 때가 있고 지방이 걷어갈 때가 있어요. 그럼 그대로 읽으면 돼요. 국가에서 세금을 가져가면 그런 세금을 국세. 지방에서 세금을 가져가면 지방세. 이런 거예요. 국세하고 지방세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세금을 가져가면 국세, 지방이 가져가면 지방세 이렇게만 나누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럼 국세 세금 중에 어떤 게 있고 지방세 세금 중에 어떤 게 있는가? 종류가 엄청 많죠. 많은데도 그 중에 몇 개만 찾는 거예요. 자, 이제 찾아볼게요. 국세에는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있네요. 양도소득세라는 게 있네요. 상속세라는 것도 있고 증여세라는 것도 있네요. 근데 시험에서는 딱 이 네 개만 나와요. 뒤에까지 갈 것도 없어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이 네 가지가 대표적인 국세입니다. 그럼 끝이에요. 문제 내는 것은 이 안에서만 돼.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다. 틀렸네.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국세니까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라면 틀렸잖아요. 틀린 거예요. 그렇게 푸시면 돼요, 그냥. 네, 양도소득세는 이제 3년 전에 세무사 시험에서 양도소득세가 지방세다. 틀렸죠. 국세인데 지방세로 해서 틀렸죠. 그다음에 작년 시험에서 부동산 합계론 시험에서 상속세는 국세다. 맞았네요. 증여세는 국세다. 맞았네요. 이런 걸 시험이라고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만 계속 익히면 돼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이런 것들은 국세입니다. 그럼 국세라는 게 뭐냐면 국가에서 필요한 세금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정부 국가에서 전체 국가에서 필요한 세금을 국세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세금을 지방세라는데 지방세 속에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이 세 개만 시험에 나와요. 그럼 세 개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가 이게 대표적인 지방세입니다. 이제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해 가지고 요 구분하라는 게 부동산 합계론 시험에서 한 문제가 출제돼요. 국세, 지방세를 구분해 봐라 이게 이 구분하라는 게 부동산 합계론 시험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럼 이제 밑에 표를 가지고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이거는 그냥 포기만 하세요. 이런 거. 서울특별시는 국가라고 봐야 되는가, 지방이라고 봐야 되는가? 지방. 대구광역시, 지방. 경기도, 지방. 그러면 이런 지방들이 가져가는 세금은 무슨 세 그러면 된가? 지방세. 그게 지방세란 이야기예요. 그게 지방세인데 그 중에서 이거 그냥 쓸 필요 하나도 없어요. 서울특별시 전체, 서울특별시 전체를 위해서 쓰는 세금을 특별시세 그러면 돼. 특별시 전체를 위해서 사용하니까 특별시세. 그럼 광역시 전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세금은 광역시세요. 이렇게. 그럼 서울에 25개 구가 있는데 그 구청에서 필요한 세금은요. 그러면 구세예요. 대구 광역시에서 각 구에서 필요한 세금은요. 그럼 구세예요. 그러면 돼요. 그다음에 경기도 전체 도를 위해서 사용하는 세금은 도에서 필요한 세금이니까 도세예요. 또 경기도 각 시군에서 필요한 세금은 뭐예요? 그러면 시군에서 필요한 세금이니까 시군세예요. 이러면 돼요. 그냥 별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런 걸 막 올라가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그러려냐고 넘기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 이게 세 가지가 지방세인데 이 세 가지 중에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에서만 가져갈 수 있고 구청은 못 가져가요. 또 도지사, 도청 예산이고 시군 예산은 아니에요. 그냥 참고만 하는 거예요, 이거. 등록면허세는 각 구청 예산이고 특별시, 광역시 예산은 아닙니다. 또 경기도에서는 도의 예산이고 시군의 예산은 아닙니다. 재산세는 각 구청 예산이고 특별시, 광역시 예산 안 됩니다. 또 재산세는 경기도에서는 시군의 예산이고 도의 예산은 아닙니다. 이거를 그냥 한번 읽는 연습만 하면 돼요. 취득세는 앞에 머리 글자 따가지고 특, 광. 또 여기는 토. 그래서 취득세는 특, 광, 토. 그럼 그 네모 박스를 봐보세요. 바로 밑에 박스요. 취득세 보니까 과세권자는 이름을 뭐라고 써놨는가? 특, 광, 토. 다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의 예산이구나. 이렇게 이제 그냥 읽어버리는 거예요. 네, 등록면허세는 도의 예산이고 각 구의 예산이네. 그러면 도, 구 그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경기도 각 도에서는 등록면허세는 도의 예산이고 서울에서는 구청 예산이네요. 그다음에 재산세는 시, 군, 구 예산입니다. 그러면 시, 군, 구입니다. 시군구. 그럼 해결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연습해보죠. 자, 이제 한번 연습해봐요. 세금을 가져갈 때, 국가가 세금을 가져가면은 이건 무슨 세 그랬는가? 국세. 이게 국세예요. 지방에서 가져가면 지방세.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했습니다. 구분했어요. 국세, 지방세 구분을 했어요. 그럼 이제 취득세부터 다시 연습해보죠. 취득세는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해결됐어요. 이렇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을 빨리 하셔야 돼요. 국세, 지방세에서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오니까. 이렇게만 해도 한 문제를 건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한 문제를 건져요. 그럼 이제 이 내용을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바꿔보네요. 자, 똑같이 바꿨어요. 한 번 더 연습해봐요. 취득세는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자, 끝났어요, 이제. 자, 그럼 과세권자. 방금 했죠? 취득세 과세권자는 누구 하라겠는가? 특, 광, 도. 특별시, 광역시, 도의 예산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도, 구. 도와 구의 예산입니다. 재산세는 시, 군, 구 예산입니다. 이렇게. 그럼 다 있잖아요. 특광도, 도구, 시군구. 다 표시되어 있어요. 그럼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 등록면허세는 도, 구. 재산세는 시, 군, 구. 이제 납세치로 가보죠. 이제 납세치는
세금을 납부하는 장소가 어디냐 이거예요. 세금을 납부하는 장소는 취득세가 아니에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가 지방세네. 그러면 지방세는 지방세끼리 납세지가 똑같아요. 국세는 국세끼리 납세지가 똑같아요. 그래서 먼저 국세하고 지방세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지방세의 납세지는 그 물건들의 장소를 말해요.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라고 해요. 물건의 소재지를 납세지라고 해요. 그다음에 국세들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주소지를 납세지라고 해요. 이제 우리 시험에서 중개사 시험에서는 요 납세지 지문이 해년마다 2줄에서 3줄이 나와요. 여기서 2줄에서 3줄 나와요.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하라는 문제가 해년마다 한 문제가 나와요. 1차 학개론에서 한 문제, 2차 세법에서 지문 2줄에서 3줄. 자, 해결 끝났어요, 여기까지. 그럼 이제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에 따라서 구분하는 게 끝났어요. 이제 두 번째, 조세는 금전국부이다 가보네요, 이제. 조세는 금전국부이다. 이 말은 뭐냐면 세금을 납부할 때는 원칙은 돈으로 내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은 돈으로 내는 게 원칙인데 돈이 없으면 대신에 물건으로 낼 수도 있는데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물납 제도가 있는데 이 물납은 누구만 물납이 되냐면 여기만요. 요것만 동그라미 쳐보세요. 재산세 동그라미 치고 뒤에다 만자를 이렇게 딱 쓰세요. 재산세만, 자, 재산세만, 재산세만, 그 다음에 물납제도가 있는, 여기까지. 재산세만 물납제도가 있더란 이야기예요. 재산세라는 세금만 물납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재산세만 물납제도가 있습니다. 다른 건 절대 없습니다. 재산세를 뺀 나머지는 물납이 안 돼요. 재산세만 물납제도가 있습니다. 재산세만 있습니다. 그래요. 재산세만이에요. 그러면 재석해 볼게요. 다시 이제 국세와 지방세를 또 구분해 봐요. 자, 다시 구분해 보네요.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다시 한번 연습해요. 취득세는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자, 됐죠? 국세, 지방세 구분했어요. 자, 그럼 구분했으면 이제 한번 연습을 다시 해봐요.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과세권자를 한번 연습해보죠. 취득세, 과세권자는 광토. 등록면허세, 구. 재산세, 구. 자, 끝. 그럼 이거를 교재가 이게 안 써졌으면 거기 밑에 표에 보니까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 재산세 동그라미만 쳐져 있네요. 동그라미 속에 취득세, 지방세 동그라미 속에 특광도 이렇게 쓰시면 돼요. 거기다 그 속에다가 특광도. 등록면허세 속에다가 구. 재산세는 구.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연습을 하면 이렇게 해서 익혀지네. 됐어 이제. 그럼 여기까지 됐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 이제 물납이에요. 물납,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은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누구만 그러는가? 누구만? 재산세만. 그러면 재산세만 동그라미 치시고 나머지는 다 X 이렇게 X컷 버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거기 보니까 재산세만 동그라미 되어 있네요. 재산세만 동그라미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X네. 그러면 재산세만 물건으로 낼 수 있고 재산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물건으로 낼 수가 없습니다. 자, 시험 문제는 이번에 33회 기출문제네요. 양도소득세는 1,000만 원이 초과된 경우에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틀렸네요. 재산세만 된다고 했으니까 재산세가 아닌 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회 기출문제네요. 종합부동산세는 물납 신청이 불가능하다. 맞았네요. 재산세가 아니니까 안 되는 거 맞았네요. 그런 거 시험이라고 이런 걸 낸 거예요. 여기에서 지문을 한 줄씩 내는 거예요. 그래서 32회 시험은 물납에서 2문제가 나왔고 33회 시험에서는 물납에서 1문제가 나왔고 여기서 하나가 출제됐어요.
자, 물납까지 봤어요, 이제. 이제 분할납부. 분할납부라는 것은 나눠서 세금을 내는 걸 분할납부라고 그래요. 세금을 돈으로 내기는 내는데 그 돈을 나눠서 내는 거. 그러면 나눠서 낼 수 있는 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요 세 가지는 나눠서 낼 수 있어요. 그럼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나눠서 낼 수 없어요. 그래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이 세 가지는 나눠서 낼 수도 있습니다. 요 정도만. 그럼 이제 물납까지 다 잡았어요. 물납하고 분할납부까지 어느 정도 이제 개념을 잡았어요. 자, 그럼 다시 물납은 돈이 없으니까 물건으로 낼 수 있는 건 누구만 물건으로 낼 수 있고 재산세만 물건으로 낼 수 있고 분할해서 내는 것은 지금 일부 내고 일부 나중에 낼 수 있도록 분할해서 낼 수 있는 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요 세 가지는 나눠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14페이지까지 이제 끝났네요. 이제 15페이지로 가보죠. 재산의 기속에 따른 분류에서 인세와 물세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 인세와 물세라는 것은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인세라는 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것을 요걸 인세라고 그래요. 책에 있는 문구에다 밑줄을 그으세요. 쓰지 마시고 밑줄을 그으셔야지 써버리면 나중에 이해를 못해요. 자, 똑같이 이거. 첫 번째 줄 중간에 사람을 중심으로 두 번째 줄 과세하는 조세 이렇게만 연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재에는 쓸 게 한 가지도 없어요. 안 써도 되게끔 교재 작업을 해놨어요, 제가. 그러니까 쓰려고 먼저 달라들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초등학교 지금 초등학교 국어책이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신가요? 국어가 아니라 말, 듣, 쓰는 게 제일 끝이에요. 말하는 게 먼저예요. 쓰는 게 제일 마지막이에요. 이게 제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쓰는 것부터 해가지고 망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쓰는 걸 제일 대하고 말, 듣, 이렇게 놓은 거예요. 말하는 것부터 배우라는 이야기. 말하는 것부터. 그래서 발표하는 것부터 시키는 거예요. 말하는 것부터. 그래서 계속 쓰려고 하니까 진짜 힘드신 거예요. 안 쓰고 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지금. 사람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걸 사람 인자를 쓰고 이걸 인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 지문을 읽어가면서 필요 없는 거 제껴버리고 필요한 것만 가지고 그냥 책 찾아내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서 찾는 거예요. 읽으면서. 자, 그럼 이제 사람이 중심이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별로 가지고 있는 걸 합산해서 세금 물리는 거예요. 합산과세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거기에 2번 니은의 특징에 니은번 특징에 보시면 거기에 첫 줄 끝에 보면 합산과세 나왔네요. 그러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가진 걸 다 묶어서 세금을 계산한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그러면 사람별로 가지고 있는 게 다 같다고 보는 거야? 다 다를 수 있겠는가? 다를 수 있죠. 그러면 사람별로 벌어들인 소득이 다를 수 있으니까 많이 버는 사람에게는 세율을 높은 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많이 물리고 적게 번 사람에게는 낮은 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적게 물리는 거예요. 그러면 금의 크기에 따라서 세율을 조정하는 것을 이걸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합산과세는 주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럼 사람이 중심이 되고 합쳐서 계산하다 보니까 많이 가진 사람에게는 세율을 높게, 적게 가진 사람은 낮게 하니까 세율이 초과 누진세로 가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초과 누진세로 가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자, 그러면 인세이고 합산과세가 되니까 인세이고 합산과세니까 무조건 초과 누진세율이라는 이야기인가? 초과 누진세율이 아닌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그렇죠. 아닌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원칙은 초과 누진세율로 가는데 초과 누진세율이 아닌 것도 있어요. 그 아닌 게 시험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제대로 가면 시험 문제를 안 내요.
제대로 가다가 옆길로 새는 것들을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하는 거예요. 출제위원들은 그것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럼 이제 어떤 세금들이 여기에 속하는가 이제 볼게요. 첫 번째, 종합부동산세에서 여기서 부동산하고 밑줄 그으세요. 종합부동산세에서 부동산만 체크해 보세요. 부동산. 그럼 이 부동산 해놓고 그 위에다가 부동산이란 말 위에 빈 공간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토지, 주택하고 이렇게 쓰세요. 자,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것은 무엇과 무엇 두 가지만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겠다. 토지와 주택. 토지와 주택. 여기서 부동산은 토지와 주택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상가,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틀렸다, 맞았다? 맞았다. 왜? 건축물 없잖아요. 그게 32의 기출문제예요. 시험이라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걸 시험에 내버린 거예요. 토지와 주택만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니까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건축물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종합부동산세에서 그 사람이 가진 토지는 여기서 그 사람이 가진 토지를 인세니까 합쳐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토지를 합산하여 계산하는데 여기서 합칠 때는 지역 단위로 합산한다, 전국 단위로 합산한다. 전국. 왜 전국 단위로 합산한다? 국세니까.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니까. 국세니까 전국 단위. 만약에 지방세라면 지역 단위. 근데 그걸 찾지를 못 하시는 거예요. 국세들은 전국에 있는 토지, 지방세는 그 지역에 있는 토지. 국세이기 때문에 전국 단위로 토지와 전국 단위로 주택을 합쳐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전국에 있는 토지를 다 더해서 그 사람이 가진 토지를 다 더해서 원칙은 세율이 무슨 세율로 과세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초과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거예요. 무조건 누진세율이라는 이야기인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또 그 사람이 가진 주택, 전국에 제가 가진 주택을 다 더해서 전국에 있는 주택을 전부 더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물리는데 그 종합부동산세를 물리는 주택 가격을 다 더해서 원칙은 무슨 세율을 적용하는데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예외적으로 초과 누진세율이 아닌 것도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읽을 때 잘 읽으셔야 돼요. 상당히 어려워요, 이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밑줄 그어놓고 읽는데 집에 가서 읽을 때 뭘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모르실 거예요. 세법은 수업 시간에는 저게 뭔 말인지 알겠는데 집에 가서 보려가면 아무 해독이 안 되니까 안 돼요, 이거.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저걸 반드시 내 것으로 빨리빨리 만들으셔야 돼요. 자, 다시요. 사람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걸 인세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중심이 됐으니까 그 사람이 가진 걸 다 합쳐서 세금을 물리는 게 인세입니다. 그럼 합쳐서 물리다 보니까 세율은 무슨 세율을 주로 적용해라?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해라. 초과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종합부동산세다. 종합부동산세는 토지와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두 번째. 양도소득세 밑줄 그어보세요. 이제 양도소득세라는 것도 있어요. 양도소득세도 인세예요. 양도소득세도 인세예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그 사람, 양도한 사람을 중심으로 양도한 사람이 벌어들인 소득을 양도해서 벌어들인 소득을 어떻게 해서 세금을 물리라는 이야기인가? 어떻게 해서? 합산해서 물려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양도소득을 어떻게 합칠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치를 합쳐서 물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치를 쓰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12월 말을 이걸 쓰셔야 돼요.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1년치 소득을 양도자별로 합쳐서 계산합니다. 그러면 제가 1년 동안 부동산을 양도해서 벌어들인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을 전부 더해가지고 합쳐서 세금을 계산하니까 원칙은 무슨 세율로 과세해야 되는데? 초과 누진세율로 과세하는데 무조건 누진세율이다, 누진세율이 아닌 것도 나올 수 있다. 아닌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누진세율이 아닌 게 그게 32의 기출문제네요. 이런 거예요. 그다음 지방세 중에 재산세가 있네요. 재산세 중에서는 토지에 대해서만 토지분 재산세만 인세로 가는 거예요. 재산세 중에서 토지는 인세로 가는 거예요. 토지는 인세로 가고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인세가 아니에요. 재산세 과세 대상물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여러 개 중에서 그중에서 토지만 인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세 토지는 여기서 재산세 토지는 전국 단위로 합쳐서 해야 된가요? 지역 단위로 합쳐서 그래야 된가? 그렇죠. 지방세니까 지역 단위로 합치는 거예요. 국세였더라면 전국 단위로 합칠 건데 지방세니까 그 지역 단위로만 합쳐서 세금을 계산하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인세가 정리가 됐어요. 이제부터 물세로 가보죠. 물세는 물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을 요걸 물세라고 그래요. 물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을 물세라고 합니다. 그래요. 물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을 물세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잡아냈어요. 그럼 물세는 물건에 대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그 물건 한 개씩 개별적으로 과세합니다. 인세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합산해서 과세했지만 물세는 물건 한 개씩 개별적으로 과세하는 게 원칙입니다. 개별적으로 과세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세율은 주로 비례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비례세율이라는 걸 뭘 말하냐면 금액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금액 크기에 관계없이 세율이 동일한 것을 요걸 비례세율이라고 그래요. 금액이 크든 작든 신경 안 쓰고 세율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을 비례세율이라고 그래요. 그럼 물세이고 개별과세라고 하면 무조건 비례세율로 간다는 이야기인가? 비례세율이 아닌 것도 있다는 이야기인가? 그렇죠. 아닌 것도 있어요. 주로 비례세율이라겠지. 모두 비례세율이란 말 안 했어요. 그래서 주로 이 말은 그냥 원칙은 비례세율로 가는데 비례세율이 아닌 것도 나올 수 있어요. 그 말이에요. 비례세율이 안 되는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 여기에는 어떤 세금들이 여기에 해당되나요? 물어보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 같은 거예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가 물세이고 개별과세로 가는데 여기에는 건축물, 주택하고 동그라미 치세요. 재산세 중에서 건축물하고 주택이 물세이고 개별과세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만약에 제가 주택을 2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지역에 2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주택의 가격을 2개를 합해서 세금을 계산해라. 따로따로 계산해라. 따로따로. 왜? 개별과세니까. 개별과세니까 2개의 주택을 합쳐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주택의 가격을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요. 따로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럼 물세까지 다 잡아냈네요. 자, 그럼 이제부터 이제 연습을 해. 이제 시험을 풀기 위해서 문제를 풀기 위한 연습을 해보죠. 사람을 중심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사람 중심의 과세를 무슨 세 그런가요? 인세. 물건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것을 그냥 그 앞에 글자 따요. 물세 이렇게 그냥 쓰면 약자로 그냥 따면 돼요. 압축시켜서 그냥 말을 만들면 돼요. 이런 거.
자, 인세와 물세, 이 세금 종류 5개만 가지고 인세, 물세를 이제 연습해 보죠. 취득세 하면 둘 중에 물세, 등록면허세, 물세, 재산세 둘 다. 종합부동산세, 인세, 양도소득세, 인세. 이걸 터득을 빨리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재산세 중에서 인세로 가는 건 누구만 인세로 간다? 토지만. 토지만 인세로 가고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물세. 자, 그럼 다시 연습하네요. 자, 이제 교재하고 똑같이 연습하네요. 취득세부터 다시 한번 연습해요. 취득세는 물세, 등록면허세, 물세, 재산세 둘 다. 종합부동산세, 인세, 양도소득세, 인세. 해결했어요. 이제 여기까지 했어요. 그럼 재산세는 인세로 가는 게 재산세는 무엇만 인세로 가고 토지만 인세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특징에서 인세의 특징은 개별과세다, 합산과세다. 합산과세다. 인세는 합산과세다. 물세는 개별과세다. 자, 이게 해결됐어요, 이제. 그럼 취득세는 물세니까, 그대로 물세니까 개별과세. 등록면허세, 물세, 개별과세. 재산세는 둘 다. 종합부동산세는 인세니까 합산과세. 양도소득세, 인세니까 합산과세. 그럼 재산세에서 누구만 합쳐서 계산하면 된다? 토지만 합산과세입니다.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개별과세입니다. 끝났어요. 그럼 그 표가 교재에 있는 표 여기 있잖아요. 이제 인세와 물세를 어느 정도 잡으셨어요. 근데 실제로는 인세, 물세 지금 구별하기 힘드실 거예요. 설명을 아무리 들으셔도 인세, 물세를 구별해버리면 세법 틀을 완전히 통달하신 거예요. 이게 인세와 물세 이 정의를 이해하시고 이 세금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셨다면 세법의 모든 내용을 통달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인세, 물세가 세법 중에 구별하는 것 중에 제일 어려워요.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을 지금 설명했어요. 독립세는 공부 안 하셔도 돼. 한 편 넘기세요. 16페이지에 부가세로 가보죠. 이 부가세라는 거 뭐냐면 따라다니는 세금이에요. 따라다니는 거. 부가세는 본래 세금이 어떤 세금이 있으면 그 세금에 따라서 그 세금에 붙어서 그 세금에 얼마를 또 세금으로 가져가는 걸 부가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취득세라는 세금이 나오면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따라붙어요. 세금 종류만 밑줄 그으세요. 취득세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세금 종류만 밑줄만 그으세요. 제일 위에서 세금 종류. 자, 두 번째, 등록면허세에 따라가는 것은 지방교육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또 밑줄만 그으세요. 네, 세 번째로 재산세. 재산세가 있으면 재산세에 따라가는 건 지방교육세라는 게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이 나오면 여기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는 세금이 어떤 것인가? 따라다니는 세금의 종류들만 익히세요. 자, 다시 한번요. 취득세는 무슨 세와 무슨 세가 따라간다?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잘 칠판만 보고 하세요.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 특별세. 자, 따라했죠? 자, 눈으로 시각적으로 눈으로 사진을 찍으세요, 지금. 자, 사진 찍었죠? 눈으로 사진 찍으셨죠? 자, 지금부터 가네요. 취득세는 무슨 세와 무슨 세? 자, 다시 가네요. 칠판만 보시라겠어요. 그래서 칠판만 보시고 눈으로 시각적으로 계속 저걸 확인하셔야 돼요. 자, 취득세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 자, 그대로 가요. 똑같이요. 취득세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 특별세. 자꾸 눈으로 보면서 말을 하셔야 돼요. 이래야지 이거를 여기 있는 걸 보고 자꾸 이것만 하시면 안 돼. 이렇게 해놨다가 이걸 다시
빈 공간 내에서 빈 공간에 들어간 게 뭐가 있겠는가 내 나름대로 내가 말을 하셔야 돼. 그래서 말하는 게 먼저란 이야기예요. 이걸 말하는 게 먼저 여기다 쓰는 게 먼저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말을 하고 나면 당연히 쓸 수 있어요. 말하면 무조건 쓸 수 있어요. 말하기만 하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를 시험에서 물어볼 때 주관식으로 쓰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게 뭔지 물어봐요. 그거 눈으로 보고 맞네? 그럼 체크만 하면 돼. 쓰는 게 답이 아니라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이니까. 그래서 객관식 공부 용도로 공부를 하시라는 거. 주관식 공부 용도로 하지 마시고 객관식만 시험에 나오니까. 우리 주관식 한 문제도 안 나와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부가세 정리 다 잡아냈어요. 그럼 이제 17페이지로 가네요. 표준 세율이다. 이제 표준. 표준이란 말은 뭐냐면 여기서 표준이라는 것은 더하기 빼기. 더하기도 할 수 있고 빼기도 할 수 있고. 그럼 표준이라는 이야기는 이 세율 자체를 그 지역이 이 세율을 더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고. 그럼 법에서 정해진 세율을 그대로 따라가는 세율이라는 이야기인가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게 표준이라는 이야기인가? 따라간다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요 더하기 빼기니까 따른다 안 따른다? 안 따른다. 그 말이에요.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표준세율이랍니다. 그래요.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세율을 표준세율. 이 표준이라는 단어를 익히시면 돼요. 이런 표준, 뭐 어디든지 표준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무조건 표준은 고정이다, 변한다. 변한다. 표준은 변한다. 표준은 변한다. 이러면 돼요. 무조건 표준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는 순간 변할 수 있네. 저거 변할 수 있네. 저거 변할 수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수능 점수, 표준 점수. 표준 점수가 나오면 고정된 점수란 이야기가 변할 수 있는 점수란 이야기인가? 변할 수 있는 점수다. 변할 수 있는 점수란 이야기예요. 하여튼 학교는 표준 편차. 그럼 이 편차는 고정된 편차란 이야기인가? 변할 수 있는 편차란 이야기인가? 변할 수 있는 편차란 이야기예요. 표준 편차. 표준지 가격이에요. 이 땅이 표준지다. 표준지 가격이라는 이야기는 무조건 고정이라는 이야기인가? 그 가격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변할 수 있다. 그게 표준지예요. 그러니까 표준 나오면 무조건 변한다. 표준 변한다. 그럼 세율도 세율이 표준이다. 그러면 이 세율은 고정이다. 변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표준이라는 단어를 그냥 익히신 게 좋아요. 표준은 변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그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얼마나 따르지 않을 건데요. 이제 그게 시험 문제예요. 취득세는 50% 범위 내에서 따르지 않을 수 있는데 등록면허세 50% 범위 내에서 따르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다음에 재산세 50% 범위 내에서 따르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시험 볼 때 이렇게 하면 돼요. 요 세 개만 동그라미를 한꺼번에 쳐보세요. 50%짜리 세 개를 한꺼번에 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동그라미 쳤어요. 동그라미 분명히 쳤어요. 동그라미 친 의미를 지금부터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취득세는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도 세율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틀렸네요. 봐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 몇 프로만큼은 조정할 수 있다. 50%. 자, 그런 걸 시험이라고 된 거예요. 자, 등록면허세는 6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틀렸네요. 몇 프로인데? 50%인데. 틀렸죠. 그럼 재산세 옆에 뭐라고 써졌는가 잘 보세요. 자, 재산세 뒤에 뭐라고 써졌는가 잘 보세요. 재산세는 해당 연도에 한정한다 그랬어요. 재산세는 해당 연도에 한정한다 그랬네요. 왜 그 말을 쓰냐면 재산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올해 재산세도 나오지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년에도 또 나와요. 그러면 올해 재산세를 더 받았으며 내년에도 더 받는다는 이야기인가? 올해만 더 받는다는 이야기인가? 올해만 더 받겠습니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해당 연도에. 그러면 이걸 시험에 낼 때 이렇게 내는 거예요. 재산세는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는데 한 번 가감한 율은 5년간 연속으로 적용합니다. 틀렸네요. 시험이 그런 식으로밖에 안 나와요. 근데 최근에 나온 시험은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는데 3년 동안 연속 적용합니다. 틀렸네요. 그게 2년 전 시험이에요. 그게 2년 전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나왔던 것을 이렇게 놨어요.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는 것은 해당 연도와 다음 연도에 한하여 적용하겠습니다. 틀렸네요. 해당 연도만 적용하는 거지 다음 연도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재산세에서는 50%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당 연도에 한한다. 이게 중요한 지문이 되는 거예요.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위원들은 50%를 여기는 다 주어져. 여기는 주어지고 이 50%는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적용을 하겠습니다. 여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적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다시 한번 이제 국세와 지방세 구분 한번 해보죠. 자, 국세, 지방세 구분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취득세는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그러면 지방세들만 조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국세는 조정이 안 돼요. 국세는 조정이 안 되는데 지방세들은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자기 지역별로 조정이 가능한 세율을 표준 세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두 번째로 납세 의무자와 납세자로 이제 가보죠. 2번하고 3번은 앞으로 묶어서 이걸 비교하고 잘 써놓으세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두 개 비교하는 게 상당히 비교하기 힘들어요. 자, 이제 그러면 그림을 먼저 밑에 있는 표를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밑에 핵심 표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건데 약간 더 추가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이제 복권에 당첨이 됐다고 한번 예를 들어봐요. 복권에. 제가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제가 이번에 복권에 100억에 당첨이 됐어요. 100억에 당첨이 됐어. 그러면 내일부터 학원 안 하겠죠, 제가? 이거 갖고 놀러 다니겠죠. 학원 강의 안 하고. 100억에 당첨이 됐는데 제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농협중앙회 은행에 가서 돈 찾으러 가. 100억을 찾으러 가. 100억을 돈을 찾으러 가니까 은행은 나한테 축하드립니다. 100억 입금시켜드릴게요. 100억을 다 나한테 입금시켜드리겠네요. 세금 띄고 입금시키겠는가? 띄고. 세금 띄어요. 세금을 띄어요. 아니 그냥 다 100억 다 주라고 그랬더니 아니요 그렇게는 안 돼요. 아니 내가 세금 낸다고 내가 세금을 낼 건데 왜 니들이 세금 띄냐고 내가 당첨받았는데 아니요 그렇게는 절대 지급 못해요. 세금을 띄고 지급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게 바로 원천징수란 방식이에요. 이제 원천징수가 무슨 뜻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원천이라는 것은 먼저 미리서 징수 걷어간다. 그래서 원천징수라는 것은 세금을 복권에 당첨이 되시면 당첨된 사람에게 돈을 지급할 때 세금을 먼저 띄는 방식입니다. 먼저 띄고 지급합니다. 그러면 지급을 할 때 얼마를 띨 건데요? 네, 기본 30% 띄겠습니다.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100억에 당첨돼. 네가 이제 30억을 띄어간다고? 네. 그래서 33억을 띄고 33억을 띄니까 이제 얼마를 나한테 주는가요? 67억. 자, 67억을 지급했어. 세금으로 예를 들어요. 세금으로 33억을 띄었다고 봐요. 33보다 조금 적게 띄어요. 요 큰 사치로 띄어요. 대략 30% 띄니까. 그리고 지방소득세까지 33% 띄어요. 그래서 대략 100억에 33억을 세금으로 띄었어. 그러면 세금을 내가 세금을 띄었는가요? 은행이 세금을 띄었는가요? 은행이 세금을 띄어가지고 은행이 그 세금을 정부에게 납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은 자기가 내야 될 세금을 자기가 내고 있는가요? 남이 내야 될 세금을 받아서 전달해주고 있는가? 받아서 전달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납세 의무자라는 사람은 자기 걸 내는 사람을 납세 의무자라고 해요. 납세자라는 사람은 자기 것도 있지만 남의 것까지 받아서 내주는 사람을 납세자라고 그래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다시요. 내가 내 세금. 자, 이 33억은 은행의 세금인가요? 당첨받은 사람의 세금인가요? 당첨받은 사람의 세금이죠. 당첨받은 사람의 세금인데 은행이 띄어가지고 은행이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당첨받은 사람은 납세자라고 해야 된가? 납세 의무자라고 해야 된가? 내 것이니까. 둘 다 될 수 있죠. 둘 다 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당첨받은 사람 자기가 직접 내고 있는가요? 은행에서 띄가지고 내고 있는가? 은행에서 띄어서 내고 있으니까 복권에 당첨받은 사람은 납세 의무자지만 자기가 납세 의무자지만 은행이 내 세금을 먼저 띄어가지고 은행이 내 대신 정부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자기 세금을 자기가 띄었는가요? 남의 세금을 띄었는가? 남의 세금.
남의 세금을 띄었죠. 남의 걸 받아가지고 전달하니까 은행 입장은 납세 의무자라고는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납세자라고만 해야지 납세 의무자라고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걸 찾아내는 게 엄청나게 까다로운 거예요. 무조건 애워가지고 못 풀어요. 이 흐름을 알아야만 풀 수 있어요. 자, 다시요. 그럼 원천징수는 먼저 돈을 줄 때 세금을 먼저 띄어버리는 걸 원천징수를 하는데 특별징수도 똑같아요. 특별징수나 원천징수는 똑같은 말이에요. 특별징수는 지방세에서 쓰는 용어고 원천징수는 국세에서 쓰는 용어예요. 원천징수는 국세에서 쓰는 용어이고 특별징수는 지방세에서 쓰는 용어예요. 둘이는 똑같아요. 먼저 세금 띄는 건 똑같아요. 먼저 띄는 건 똑같아요. 띄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 특별징수 의무자도 남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전달해주는 사람이니까 특별징수 의무자도 납세자에는 해당하는데 납세 의무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일 밑에 표를 보니까 원천징수 의무자와 특별징수 의무자는 납세자 속에는 동그라미가 있는데 납세 의무자에는 X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문구를 문장으로 해볼게요. 이번에 납세 의무자란 그랬어요. 납세 의무자란 했죠. 납세 의무자란 그러면 남의 걸 받아서 내는 사람이다. 내 것만 내가 내는 사람이다. 내 것만. 내 것만 내가 내니까 남의 것을 받아가지고 특별징수하여 남의 걸 받아가지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요 사람은 납세 의무자라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남의 걸 받아가지고 남의 걸 이걸 읽을 줄 알아야 돼요. 특별징수 남의 걸 받아가지고 납부한 사람은 납세 의무자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써놔도 못 읽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쓰는 것보다는 저 말 뜻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말 뜻을 알으셔야 돼요. 말 뜻을 알아야지 말 뜻을 모르면 아무리 표시를 해놔도 저게 뭐였나? 왜 저렇게 했나? 이렇게 들어요. 다시요. 특별징수라는 것은 내가 내 세금을 내가 특별히 띄었는가 남의 걸 내가 띄었는가? 남의 거. 남의 것을 띄어서 내가 정부에게 전달하니까 특별징수 의무. 그럼 남의 걸 징수해서 전달하는 사람은 납세 의무자라고는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여기는 그런데 포함한다라고 이렇게 딱 내놔요. 여기를. 제외를 포함이라고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라는 뜻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3번. 납세자. 납세자란 그러면 내 거든 남의 거든 모두를 포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납세자에는 다 들어가니까 절대로 제외라는 말을 쓰실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다 포함해서 납세자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납세자 속에는 포함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돼요. 누구든지 다 포함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모두가 다 납세자예요. 이렇게만 칭하면 돼요. 모두를 납세자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4번에 특별징수로 가네요. 방금 특별징수는 지방세 특별징수는 국세 무슨 징수하고 똑같아요? 그랬는가요? 원천징수요. 국세의 원천징수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국세의 원천징수와 유사한 개념이 됩니다. 그럼 이제 원천징수나 특별징수는 돈을 주고 세금을 받고 있는가요? 주기 전에 받아버린가? 주기 전에. 주기 전에 받아버렸네요. 그 사람한테 돈 주기 전에 세금부터 띄어버리니까 정부가 세금 받기 편하다, 불편하다? 편하다. 엄청 편하죠? 그래서 편의상. 해결했네. 편의상. 이것만 보고 풀면 돼요.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줄 알아요. 먼저 징수해서 걷어가지고 보내는, 납부하는 거. 이게 특별징수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특별징수란 단어만 나오면 무조건 편의상이라는 글자만 보고 풀어버리시면 돼요. 아, 편한 방법이다. 아, 특별징수 아주 편하네. 먼저 띄어버리니까 아주 편하네. 그럼 납세자 입장에서는, 당첨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편한가요? 불편한가요? 편하죠. 왜? 내가 세금 안 내고 그냥 띄었으니까 나는 그 돈만 받으면 끝나니까.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서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세금을 내가 33억을 세금 내려면 아깝겠는가? 안 아깝겠는가? 아깝겠죠.
근데 미리서 띄고 67억 주고 세금 하나도 이제 안 내도 되니까 이제 아까운가요? 그냥 좋네 그런가요? 그렇죠. 33억을 세금 내려면 아까운데 67억을 통장에 딱 받으면 기분 뿌듯해요. 100억을 받아가지고 33억을 세금 내려면 저걸 어떻게 안 내볼까 하고 그 생각 못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징수라는 것은 세금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복권에 공짜로 불로소득을 얻었으니까 세금은 그냥 먼저 띄고 받아도 큰 부담이 없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너 불로소득이니까 먼저 세금 띄고 우리가 주겠다. 그래서 세금을 우리가 빨리 받아가겠다. 편하게 받겠다 우리도. 네가 혹시 100억 받고 33억 세금 안 내고 날라버릴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서 땡겨서 받아버린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징수라는 것은 아주 징수하기 편한 방법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5번에 특별징수 의무자는 복권에 당첨받은 사람이라고 해야 된가요? 은행이라고 해야 된가요? 은행이 특별징수 의무자예요. 돈 띄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남의 세금을 띄어가지고 정부에게 전달하고 있으니까 특별징수 의무자는 이 사람은 특별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라고 칭해라. 납세자라고 칭해라. 다시요. 자, 이제 영어를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원천징수 의무자와 이 사람이 특별징수 의무자와 똑같은 말이에요. 특별징수 의무자는 이 사람은 은행이라는 얘기. 은행이니까 자기 세금을 자기가 내고 있는가요? 남의 세금을 받아서 내고 있는가요? 남의 세금을 받아서 내고 있으니까 남의 세금을 받아서 내는 특별징수 의무자나 원천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라고 칭한다. 납세자라고 칭한다. 납세자라고 칭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쪽이 상당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그래서 특별징수 의무자에서는 문제 내는 것은 어디를 내냐면 여기를 내요. 특별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납세자에는 해당합니다. 여기만 알면 돼요. 이 지문만 익히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특별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납세자에는 해당합니다. 그 지문만 계속 보시면 돼요. 6번에 제2차 납세 의무자네요. 제2차 납세 의무자는 여기서 제2차 납세 의무자라는 것은 본래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본래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안 내면 그 사람을 대신하여 대신을 순우리글로 가름하여 자, 이 가름 그러면 앞서 사람이 세금을 냈으니까 내가 대신 내는가요? 못 냈으냐 못 내고 있으니까 내가 대신 내는가요? 못 내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본래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못 내고 있으니까 그 사람의 재산이 없어서 못 내니까 내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2차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2차는 가름이라는 단어만 찾으시면 돼요. 가름하여 이것만 찾으면 돼요. 7번은 이제 연대 납세 의무자네요. 연대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모두가 서로 같은 동일한 책임을 지는 걸 연대 책임이라고 해요. 연대 책임을 물어서 이 말은 같은 책임을 물어서 이 말이에요. 동일한 책임을 지는 걸 연대 납세 의무라고 합니다. 이제 8번 보증인으로 가보죠. 보증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서 보증을 쓴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세금을 안 내고 어디로 도망가면 정부가 세금을 못 받죠. 그래서 보증을 세워줘. 그 말은 네가 돈 안 내면 나는 저 사람에게 돈 받을 거야. 그래서 납부만을 보증한 자를 보증인이라고 그래요. 자, 납부를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납부를 보증한 사람을 보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신고에 대해서는 보증인이 신고에 대해서도 보증을 쓰겠는가 안 쓰겠는가? 안 써요. 그래서 신고는 보증의 대상이 아니에요. 신고는 X. 신고는 보증하는 게 아니에요. 납부만을 보증한 거를 말하지 신고까지 보증하는 건 아니라는 거. 자, 이제 9번 부가로 가보죠. 이 세금 부가라는 거 뭐냐면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담하게 만드는 거, 부담시키는 것을 부가라고 그래요. 부담시키는 걸 부가라고 그래요. 부담.
세금을 부담하게 시키는, 부담시키는 것을 이걸 부가라고 그래요. 그럼 그건 두 번째 줄에 부담하게 하는 것, 여기만 밑줄 그으시면 돼요. 그 다음 10번 징수. 자, 징수라는 것은 징수, 수, 손으로 징한다. 손으로 진다. 손으로 잡는다 이 말이에요. 손으로 잡는다는 이야기는 제가 손으로 잡고만 하고만 있겠는가? 잡고 가져가 버리겠는가? 가져가 버리죠. 그래서 징수라는 건 손으로 잡고 가져간다. 걷어들인다 이 말이에요. 거두어 드리는 걸 징수랍니다. 걷어들이는 걸 징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가징수를 한꺼번에 읽어볼게요. 부가징수는 부담해서 걷어가는 걸 부가징수라고 그래요. 부담시켜가지고 걷어가는 걸 부가징수라고 합니다. 그래요. 자, 11번. 이제 신고납부라는 거, 그림을 잘 보세요. 자, 이 그림을 눈으로 익히셔야 돼요, 이제. 그림을 눈에다 싹 사진을 찍을 정도로 익히셔야 돼요. 나 앞세 문제, 내가 세금을 계산해가지고 정부에게 보내주는 이 방식을 신고납부 방식이라고 그래요. 이런 방식을 신고납부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세금을 계산해서 계산한 세금을 정부에게 보내주는 방식을 신고납부 방식이라고 그래요. 자, 다시 이제요. 그럼 정부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보내가지고 세금을 걷어가는 거. 이런 방식을 보통징수 방식이라고 그래요. 정부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나에게 통보해가지고 걷어가는 방식을 보통징수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럼 보통징수는 무조건 세무공무원만 나오면 돼요. 보통징수는 정부가 나에게 고지서를 보내가지고 곧 세무공무원이, 그러면 오른쪽 첫 번째 줄 제일 위에 세무공무원만 강조하세요. 그럼 세무공무원이 나에게 고지서를 보내가지고 세금을 징수해가는 것을 이걸 보통징수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다시요. 우리 국민들이 직접 세금을 계산해가지고 정부에게 보내면 이 방식을 신고납부. 정부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우리에게 보내면 보통징수. 다 됐어요, 이제. 신고납부와 보통징수, 이제 세금의 종류를 구별할 건데 지금 구별하시면 약간 힘드실 수가 있겠네요,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신고납부와 보통징수 이제 구별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 잠시 10분 쉬었다가 여기서부터는 다시 진행을 하죠. 잠시만 쉬었다 그죠.